아돌프 히틀러는 평생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의 서적 인쇄, 사업가들의 기부금, 사치스러운 부동산, 그리고 미술품 컬렉션은 그를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정치적 권력은 모든 수입을 개인의 특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1945년 제3제국이 붕괴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약탈당한 돈과 금, 그리고 예술품들은 혼란 속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압수당했고 어떤 것들은 영원히 사라졌으며 어떤 것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합니다. 히틀러의 개인 재산은 어디로 갔을까요? 제국 몰락 후 그의 자산은 누가 관리했을까요? 그의 재산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오늘날까지 은닉되어 있을까요? 초기 시절 히틀러의 부의 길. 1977년 아돌프 히틀러는 팔에 그린 포트폴리오를 끼고 빈 미술 아카데미 입학을 희망하며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아카데미는 197년과 198년에 두 번이나 그를 거절했습니다. 그의 학술적 그림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고등교육도 안정적인 직업도 아버지 유산으로 받은 최소한의 자본도 없이 그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1999년부터 1913년까지 그는 멜데만 슈트라세에 있는 매너하임, 맨너헤임과 같은 시립보호소와 공동주택에서 실업자, 알코올 중독자, 사회적 소외 계층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주로 비엔나 도시 풍경이나 기념물을 모사한 작은 수채화와 엽서를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했고 오스트리아 수도의 거리를 지나가는 행인과 작은 상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의 수입은 불규칙적이고 적었으며 하루에 몇 크로네를 넘기는 일이 거의 없었고 이는 간신히 먹고 살기에 충분한 액수였다. 그는 가끔 눈치우기, 기차역에서 여행 가방, 운반, 간판, 칠하기 등의 임시직으로 일했다. 거주 기록에 따르면 그의 주급은 25크로네를 넘지 않아 빈의 사회적 지위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했다. 1913년 약 820크로네의 소액 유산을 상속받은 후 민헨으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그림과 엽서를 계속 팔았습니다. 1914년 자원 입대하여 서부 전선에서 전령으로 복무했습니다. 1급과 2급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군복무 급여는 적었지만 군복과 생활비 덕분에 도시의 불결한 현실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918년 전쟁이 끝나자 그는 직업도 저축도 없이 민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극우 민족주의 정치 세력에 뛰어들었고 1919년에는 독일 노동자당 이후 국가사회주의당으로 발전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연설을 하며 정치 선동가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지만 여전히 지지자들의 소액 기부금과 당 조직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지원에 의존했습니다. 1923년 민헨 폭동으로 알려진 쿠데타 시도는 그의 란츠베르크 요새 투옥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수감 기간 동안 그는 루돌프 헤스에게 그의 근본적 저작이 될 다음 내용을 받아 적었습니다. 내 싸움이 책은 1925년과 1926년에 프란츠 에허 출판사에서 막스 아만이 감독하여 2권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초기 상업적 성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1925년에는 9,473부가 판매되었습니다. 1926년에서 1927년 사이 연간 판매량은 약 6,000부에 그쳤습니다. 1930년까지 누적 판매량은 겨우 2만 부에 그쳤고 이는 히틀러의 수입 감소로 이어졌으며 그는 약 10%의 로열티를 받았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와 나치당의 정치적 부상으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1930년에는 5만 4천 부가 팔렸고 1932년에는 23만 부가 팔렸습니다. 나치당의 성장은 이 책에 대한 수요를 직접적으로 증가시켰고 정치적 성공이 개인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 전환점은 1933년 1월 히틀러가 총리로 임명되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내 싸움이 책은 그저 인기 있는 책에서 사실상 필독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독일 정부는 체계적인 배포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모든 시민 부부에게 공식 선물로 한 권씩 제공했고 공무원과 군인들에게는 소지를 권장했으며 도서관과 학교에는 참고 자료로 비치했습니다. 공공기관은 이 책들의 판매 대금을 출판사에 지불해야 했고 일부는 히틀러에게 인쇄로 직접 지급되었습니다. 1933년에는 거의 100만 부가 판매되었고
1934년에서 1935년 사이에는 매년 약 150만 부가 배포되었습니다. 인쇄는 소매가의 15%에서 18% 사이였습니다. 책 한 권의 표준 가격은 12마르크였는데 이는 히틀러가 책 한 권당 1,82에서 2차 6마르크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연간 판매량이 100만 부를 넘으면서 그의 수입은 내 싸움 그 금액은 100만에서 200만 마르크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국내 수입에 국제판이 추가되었습니다. 내 싸움이 작품은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헝가리어, 스페인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외국 출판사들은 저작권료와 선금을 지불했지만 여러 국가에서는 검열이나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호튼 미플린이 이 작품을 출판하여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기 전까지 약 25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히틀러는 문학 수입 외에도 독일 산업가들로부터 직접적인 기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대부터 그는 나치 운동에 상당한 액수를 기부한 철강 재벌 프리츠 티센과 같은 인물들로부터 기부를 받았습니다. 1932년부터 이러한 연결은 크루프 산업그룹의 수장이었던 구스타프 크루프 폰 볼렌운트 할바흐가 조직한 아돌프 히틀러 슈펜데를 통해 공식화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화학 산업의 IG 파버, 기술 및 인프라 산업의 시멘스, 운송 산업의 다임러 벤츠, 철강 및 무기 산업의 유니테드 슈탈베르크 등 독일 주요 기업들의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기부는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이었지만 실제로는 묵시적인 의무였으며 거부할 경우 정권에 대한 불충성으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매년 수백만 라이히스마르크가 히틀러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직접 유입되었습니다. 이 수입은 재정 통제나 감사에서 자유로웠으며 당 활동과 지도자의 개인 지출을 모두 충당하는 병행 재정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사업가들은 국가 계약, 세금 감면, 노조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군 재무장에 대한 특혜적 참여를 받았습니다. 히틀러의 부축적의 결정적인 요인은 독일 세무당국과의 관계였습니다. 그가 집권하기 전인 1932년 뮌헨 세무당국은 수년간의 체계적인 탈세로 40만 5천 마르크 이상의 누적 채무를 주장했습니다. 1933년 1월 총리에 취임한 히틀러는 새로운 직책을 활용하여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재무부는 총통이 부담했던 모든 세금 납부 의무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공식 명령에 따라 히틀러는 세금 면제를 받았고 이전의 모든 세금 절차는 무효화되었습니다. 이는 문학작품 저작권료, 기업 기부금, 국가급여 등 모든 후속 소득이 전적으로 그들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고소득자의 세율이 약 40%였던 독일에서 이 면제는 그들의 가처분 소득이 거의 절반으로 자동 증가했음을 의미했습니다. 히틀러는 세금 면제 외에도 자원 접근성을 확대하는 추가적인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총리와 대통령으로서 히틀러는 공식적으로는 직무에 대한 급여를 받았지만 그는 이를 개인 계좌에 사용하는 또 다른 자금으로 여겼습니다. 국가는 또한 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즉 관저, 장갑차, 비행기, 자동차, 그리고 군인들을 지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히틀러가 사적 자금과 공적 자금을 구분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주택 증축부터 예술품 매입까지 모든 개인 사업은 제국 재무부나 그의 행정조직 내에 집중된 기업 기부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1933년까지 히틀러는 놀라운 재정적 변혁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부의 원천은 4가지 주요 경로로 다각화되었습니다. 막대한 로열티가 내 싸움 매년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 아돌프 히틀러 스펜데 제도를 통해 전달된 기업 기부금, 그의 수입을 극대화한 전면적 세금 면제, 그리고 개인 지출을 위한 국가 자원의 재량적 사용. 젊은 시절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빈거리에서 엽서를 팔아 하루에 몇 크로네를 벌던 가난한 사람이 독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생산 자본 축적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전, 산업 자본과의 전략적 제휴, 조세 제도의 조작, 그리고 국가기구의 점진적인 통제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권력의 부상, 히틀러의 개인적 재산. 1933년은 아돌프 히틀러의 재정 생활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시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총리로 임명되면서
그는 정치적 권력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수입 규모도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내 싸움 그때까지 제한적인 수익만 창출하던 출판사가 독일 출판 역사상 전례 없는 부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즉각적으로 새 정권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는 기관을 통한 대량 판매를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독일의 모든 시민 결혼은 국가 기증으로 자동으로 한 부씩 수여되었습니다. 공무원, 도서관, 학교는 이 책을 소장해야 했습니다. 체계적인 배포를 통해 꾸준한 출판 수입이 창출되었고 이 수입은 모두 총리의 개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1933년 판매량은 거의 100만 부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40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1934년에서 1935년 사이 연간 판매량은 약 150만 부였습니다. 1939년에는 누적 판매량이 500만 부를 돌파하며 히틀러는 유럽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작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인세 제도는 매우 유리했습니다. 소매가의 15%에서 18%에 달했습니다. 표준 가격이 12라이 히스마르크였을 때 히틀러는 한 권당 180라이 히스마르크에서 26라이 히스마르크를 받았으며 인세 수입만으로 연간 150만 라이 히스마르크가 넘는 수입을 올렸습니다. 국제적 확장으로 이러한 이득이 더욱 커졌습니다. 내 싸움이 책은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헝가리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네덜란드어 등 10여가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호튼 미플린이 이 책으로 수천 부를 배포했습니다. 내 전투전쟁 참전 전 수입이 25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판매가 꾸준한 외화 유입에 기여했습니다. 1939년까지 히틀러의 누적 수입은 내 싸움 그의 재산은 700만 제국 마르크 이상으로 추산되었는데 이는 그를 유럽 출판계의 부의 정점에 올려놓은 수치였다. 이러한 재산의 축적은 전례 없는 세금 특혜 획득과 맞물려 이루어졌습니다. 1934년 재무부는 히틀러를 세금 면제 대상으로 선언하는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명령으로 그의 이전 부채는 취소되었고 향후 소득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약 40%였던 독일에서 이 조치는 히틀러가 모든 소득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조항은 1945년 히틀러가 사망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로열티와 세금 면제 외에도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가 자원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거주지, 하인, 교통, 경호, 그리고 식량은 모두 국고로 충당되었습니다. 뮌헨 프린츠레겐텐플라츠에 있는 아파트는 1938년 7만 5천 라이히스마르크에 매입되었으며 고전 가구, 동양풍 양탄자, 그리고 명문 제조업체의 도자기로 장식되었습니다. 바이에른주 오버잘츠베르크에 있는 소박한 하우스 바엠펠트, 하우스 와흔펠드는 1928년부터 임대되어 1935년에서 1936년 사이에 베르크호프 베어코프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개조 공사는 3천만 마르크 이상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베르크호프에는 8m 높이의 창문이 있는 탁 트인 테라스, 개인 도서관, 영화관, 산업용 주방, 그리고 넓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베르크호프는 중공식 회의장이자 외교 접견 장소로 정기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1938년 알베르트 슈페어의 지휘 아래 제국 수상관이 확장되었습니다. 새 수상관은 150m가 넘는 대리석 복도, 기념비적인 홀,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영감을 받은 장식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국가 건물이었지만 히틀러는 이를 개인 저택으로도 사용했습니다. 1939년 그는 50번째 생일 선물로 독수리 둥지로 알려진 켈슈타인 하우스를 받았습니다. 해발 1,800m가 넘는 고도에 지어진 이 단지는 3천만 마르크가 넘는 비용이 들었고 바위에 새겨진 엘리베이터를 통해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시설로 소개되었지만 실제로는 그의 개인 저택의 연장선이었습니다. 히틀러의 개인 교통수단 역시 그와 같은 호사스러움을 반영했습니다.
그는 메르세데스 벤츠 7 시즌 캐그로서 장갑 리무진을 포함한 고급 자동차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보안 강화를 위해 개조된 것이었습니다. 각 차량의 가격은 4만 마르크가 넘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G4 전지형 차량과 마이바흐 제펠린 DS8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거리 이동 시에는 침실, 회의실, 정식 식당, 통신 시스템을 갖춘 장갑 열차를 이용했습니다. 항공 이동 시에는 포케 불프 콘도르, 포케 울프 콘도르를 이용했는데 차량 내부는 도로 주행 시의 편안함과 업무 편의성에 맞춰 개조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개인 소장품을 예술품과 귀중한 물건들로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대 중반부터 당 요원들은 독일과 외국 미술관에서 회화, 조각, 골동품 등을 수집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르네상스, 바로크, 독일 낭만주의 시대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한 유럽 고전 미술에 집중되었습니다. 1936년에서 1939년 사이에 그는 수백 점의 작품을 수집했는데 그중 상당수는 유대인 수집가들에게 경제적 압력을 가해 원가 이하로 팔도록 강요받은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수집품들은 유럽 최대 규모의 미술관으로 구상된 린츠 총통 박물관 퓨러 무슴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스펜데 시스템은 추가적인 부의 원천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구스타프 크루프 폰 볼레눈트 할바흐가 주도한 이 시스템은 IG 파르벤, 지멘스, 다임러 벤츠, 페어라이니 히테, 슈탈베르케와 같은 기업들로부터 수백만 마르크를 히틀러가 직접 관리하는 자금으로 유입시켰습니다. 그 대가로 사업가들은 국가계약, 세제 혜택, 노조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재무장 프로그램 참여를 받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적 자본과 정치 권력 사이의 상호 이익이 되는 순환 구조로 기능했습니다. 1939년까지 히틀러의 개인 재정 구조는 엄청난 규모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수입원은 수백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내싸움 국내외적으로 중앙 집중화된 기업 기부금, 완전한 면세 혜택, 그리고 국가 자원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이러한 조합 덕분에 그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한 명이 되었고 사치스러운 부동산, 미술품 컬렉션, 고급 차량, 그리고 금융자산으로 구성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생산적 자본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독일의 재정 및 기업 구조 조작을 통해 축적된 부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히틀러의 사생활.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제3제국의 영토 확장은 아돌프 히틀러에게 새로운 재정적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출판 인쇄, 산업 기부, 그리고 세금 특혜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대륙 전체의 경제적 문화적 자원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이 장치는 폴란드 침공 직후 가동되었습니다. 독일군과 친위대 SS의 특수부대는 점령지에서 귀중한 자산을 찾아내 압수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폴란드 국립은행은 금과 외환 보유고를 모두 탕진했습니다. 귀족 가문과 상인들의 개인 소장품은 목록화되어 압수되었습니다. 국립박물관들은 회화, 조각품, 고대사본, 장식, 미술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독일 지배하에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로젠베르크 제국경찰 아인사트스탑 라이크스라이터 로센베르크이 유대인 소장품을 표적으로 삼아 압수하고 파리의 주 드 폼 주 드 파움 미술관과 같은 박물관들을 텅 비웠습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는 제국 요원들이 플랑드르와 네덜란드 거장들의 그림 수백 점이 소장된 자크 고우트 스티커, 자크 스쿠티커의 소장품을 포함하여 개인 소장품 전체를 압수했습니다. 그리스,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민간은행의 외화, 중앙은행 금 보유고, 가문의 보석, 개인 도서관, 그리고 기록 보관소를 대상으로 압수 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산 중 일부는 제국에 귀속되었지만 상당 부분은 히틀러와 그의 측근들을 위해 특별히 보관되었습니다. 문화재 약탈의 가치는 엄청났습니다. 1940년에서 1944년 사이에 프랑스에서만 10만 점이 넘는 예술작품이 압수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 중에는 렘브란트, 베르메르, 루벤스, 르누아르, 세잔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품들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창고로 운반되었는데 특히 알타우제와 같은 소금 광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의 일정한 온도와 습도는 최적의 보존 상태를 보장했습니다.
히틀러는 선정 과정의 일부를 감독했습니다. 그는 압수된 작품의 사진 카탈로그를 검토하여 개인 소장품으로 지정했습니다. 그가 거부한 작품들은 다른 지도자들에게 배포되거나 국제시장에서 판매되거나 외교적 교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린츠의 총통박물관 프로젝트는 이러한 문화 축적의 궁극적인 야망을 상징했습니다. 1930년대 중반부터 히틀러는 루브르 박물관, 프라도 박물관,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능가하는 규모의 박물관을 구상했습니다. 알베르트 슈페어의 감독하에 진행된 이 계획은 기념비적인 갤러리, 대리석 홀, 그리고 첨단 조명 시스템을 요구했습니다. 전쟁은 박물관을 가득 채울 만큼 충분한 양의 작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린츠에 소장된 작품들 중에는 라파엘로, 카라바조, 티치아노, 알브레이트 뒤러, 루벤스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그는 현대 미술을 퇴폐적이라고 규정하며 체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많은 작품이 공개 전시에서 파괴되거나 외화 획득을 위해 판매되었습니다. 박물관은 건립되지 않았지만 1945년 알타우제 광산에서 6,500점이 넘는 유물이 발견되면서 이 프로젝트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총통박물관은 개인 권력의 연장선상에서 문화적 도용을 상징했으며 유럽에 대한 조직적인 약탈에 기반한 기념비적인 유산이었습니다. 동시에 전쟁은 중립국으로의 자본 이동을 심화시켰습니다. 히틀러와 그의 측근들은 정치 권력이 일시적일 수 있으며 독일 밖에서도 자신들의 재산 일부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위스가 주요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스위스는 중립성과 은행 시스템의 기밀성 덕분에 불법 자본의 이상적인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상당한 액수의 외화와 금이 유령 회사와 협력하는 스위스 은행들을 통해 이동되었습니다. 전쟁 후 회수된 문서에 따르면 스위스 유니언 뱅크와 크레디 스위스 같은 기관들이 제국과 연계된 예금을 관리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히틀러 측근의 계좌와 연계된 예금도 관리했음을 보여줍니다. 점령지에서 약탈된 금은 스위스에서 녹여 재평가된 후 국제시장에 재투입되었습니다. 일부는 전략적 원자재 구매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연합군 당국이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된 계좌에 보관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전의 주요 관리자는 프란츠 에허 출판사 이사이자 1920년대 히틀러의 재정관리자였던 막스 아만이었다. 아만은 로열티와 기부금뿐만 아니라 약탈한 자산을 외화로 환전하여 스위스나 리히텐슈타인으로 송금했다. 그는 또한 오스트리아와 바이에른의 금, 보석, 외화, 예술 작품을 보관하는 광산과 동굴을 갖춘 물리적 창고를 설립했다. 이러한 자금 이체의 총 규모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베르지에 위원회와 같은 후대 위원회는 전쟁 기간 동안 수십 톤의 나치금이 스위스 은행을 통해 유통되었음을 기록했습니다. 일부는 독일 정부에서 나왔지만 히틀러와 직접 연관된 개인 계좌도 존재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일부 매장지는 연합군에 의해 발견되었고 다른 매장지는 제국 말기에 사라졌으며 이는 오스트리아와 바이에른 알프스에 숨겨진 보물에 대한 이론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러한 재정 운영 외에도 히틀러는 전쟁 중에도 자신의 재산과 소장품을 계속 확장했습니다. 베르크호프는 벙커, 군 통신 시스템, 그리고 예술품과 문서 보관 공간으로 보강되었습니다. 1943년 그는 기업 기부금과 군 예산에서 전용된 기금으로 바이에른과 오스트리아에 추가 대피소 건설을 명령했는데 이는 방어와 개인 소지품 보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개인 소장품은 계속해서 확대되었습니다. 파리, 암스테르담, 브뤼셀의 중개인들은 히틀러가 작성한 특정 목록에 따라 엄선된 작품들을 확보했습니다. 많은 작품들은 유대인 소유주들에게 경제적 압력을 가하거나 보상 없이 압수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천 점의 그림, 조각품, 골동품 가구, 도서관 전체, 악기, 그리고 역사 문서들이 소장되었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날 무렵 히틀러는 이전 로열티, 산업기부금, 국제금융거래, 그리고 유럽의 문화 및 물질적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약탈을 합쳐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이러한 자원에는 10만 점이 넘는 압수된 예술작품, 금 및 외환 보유고, 보석, 그리고 역사적 가구들이 포함되었으며 모두 오스트리아,
바이에른 및 기타 지역의 비밀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배급, 폭격, 그리고 막대한 인명피해에 직면하는 동안 히틀러는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관저에서는 수입 농산물로 연회를 열고 난방을 항상 가동했으며 직원들도 풍부했습니다. 전쟁은 히틀러를 국보급 개인 재산의 보고로 만들었습니다. 생산 활동의 산물이라기보다는 대륙을 조직적으로 약탈한 결과였습니다. 제국의 붕괴, 히틀러의 유언. 1945년 초 붉은 군대가 동쪽에서 진격하고 영미연합군이 서쪽에서 압박해오자 아돌프 히틀러의 핵심 세력은 더 이상 군사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6년간의 전쟁을 통해 축적된 방대한 재정 자원, 금 보유고 그리고 미술품 컬렉션이 적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1944년 말부터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으로 예금을 옮기려는 시도가 급증했습니다. 발터 풍크와 에밀 풀의 지휘 아래 라이히스방크는 금괴와 외화를 남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창고로 옮기도록 명령했습니다. 튜링겐의 메르커스 소금 광산과 오스트리아의 알타우제가 주요 저장 센터가 되었습니다. 미군의 후속 발견으로 이 작전의 규모가 더욱 확증되었습니다. 메르커스에서는 8,000개가 넘는 금고에 수십억 마르크 상당의 외화, 수톤의 은, 보석, 그리고 압수된 예술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알타우제에서는 6,500점이 넘는 유물들이 발견되어 린츠의 총통 박물관에 소장될 예정이었는데 여기에는 러나르도 다빈치, 렘브란트, 베르메르, 루벤스의 그림으로 추정되는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히틀러 측근들은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으로의 추가 자금 아이체를 시도했습니다. 이전 몇 년 동안 이미 제국으로부터 금을 지원받았던 스위스 은행 시스템이 우선적인 목적지였습니다. 그러나 분쟁 마지막 몇 주 동안 많은 기록이 고의로 파기되었기 때문에 관련 문서는 부족합니다. 바이에른 알프스에서는 히틀러의 개인 비서이자 재산 관리자였던 마르틴 보르만이 새로운 은닉처를 조성하는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전후 기록에 따르면 군용 트럭 호송대가 베르히테스가 된 주변의 대피소로 금속 상자와 가죽 자루를 운반했다고 합니다. 항복 당시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이 물건들 중 일부가 사라져 이 지역에 숨겨진 보물에 대한 추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945년 4월 29일에서 30일 밤 소련군이 베를린 중심부 포위를 완료했을 때 히틀러는 수상관저 벙커에서 2개의 마지막 문서를 받아쓰게 했습니다. 정치적 유언장과 개인적, 재정적 유언장이었습니다. 이 정치적 유언장은 국가사회주의 국가의 공식적 계승을 위한 후계자들을 지명했습니다. 카를 데니츠는 제국 대통령으로 요제프 괴벨스는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념적 정당성과 계승 지침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재정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개인 유언장에는 그의 개인 자산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에는 국가사회주의 국가가 존속하는 한 그의 재산이 독일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의 경우 자산은 일반적으로 독일 국민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재산이 그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는 그의 개인과 국가 간의 개념적 융합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언장은 마르틴 보르만, 요제프 괴벨스, 비렐름 브루크도르프가 참석한 가운데 서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박한 패배로 인해 이 조항들은 법적 효력이 불확실해졌습니다. 몇 시간 후에는 당과 제국 모두 공인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본 배포는 위험한 작전이 되었습니다. 3명의 밀사가 소련군이 아직 점령하고 있는 지역으로 문서를 운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빌헬름 잔더는 데니츠에게, 하인츠 로렌츠는 페르디난트 쇠르너에게, 그리고 빌리 요한 마이어는 서부 지역으로 문서를 운반해야 했습니다. 3사람 모두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소련군 진영을 넘었습니다. 항복 후 잔더는 테게른제 호수 근처 트렁크에 문서를 묻은 후 가짜 신분을 사칭했습니다. 요한 마이어는 이제를론에 있는 자신의 정원에 있는 유리병에 사본을 숨겼습니다. 로렌츠는 잠시 실종된 후 체포되었습니다. 한편 재정 기록에 체계적인 파기가 자행되었습니다. 베를린 벙커에서는 은행 계좌 파일, 미술품 목록, 그리고 재정 관련 서신들이 소각되었습니다.
프란츠 에헤어 출판사와 프란츠 크사버 슈바르츠가 이끄는 당 재정부가 있던 뮌헨에서는 히틀러에게 자금이 흘러들어간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회계 기록들도 파기되었습니다. 마르틴 보르만은 비밀 계좌와 예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협력자들을 대피시키려 시도했습니다. 일부는 바이에른과 오스트리아로 탈출했고 다른 일부는 체포되었습니다. 막스 아만 네사움 미군은 왕당파 인사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기록의 상당 부분이 파기되어 재정 재건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이히스방크 총재 발터 펑크는 체포되어 뉘른베르크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금과 외화의 대규모 이전을 확인했지만 최종 철수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중간 관리들도 혼란 속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일부는 남미로 도피했을 수도 있고 다른 이들은 전투에서 사망했거나 가짜 신분으로 민간인 사회에 편입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록 보관소의 파괴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연합군은 라이히스방크에서 일부 잔액을 회수했고 프란츠 에허 출판사에서 단편적인 문서들을 회수했으며 아돌프 히틀러 슈펜대와 관련된 서신들을 통해 정권의 재정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당 그리고 개인 자산을 의도적으로 혼동했기 때문에 각 범주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말년에 벙커 사령관이었던 빌헬름 몬케는 보석과 다이아몬드 은닉물과 함께 유언장 4번째 사본을 보관했습니다. 이 소포는 소련군 진영을 통과하는 비행 중에 사라졌고 소중한 문서와 귀중품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히틀러가 자신의 재정적 유산을 보존하려는 시도는 국가의 완전한 붕괴와 맞물렸습니다. 1945년 4월 말 그의 재산은 통합된 수도에서 연합군이 발견한 예금, 혼란스러운 소개 작전으로 유실된 자산, 파괴된 기록 보관소, 그리고 붕괴된 행정망 등으로 분산된 부로 변했습니다. 그의 재산을 독일 국가에 유증한 유언장은 제국의 붕괴와 함께 그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의 금융제국에 남은 유산은 점령군, 관할권을 주장하는 지역 행정부 그리고 숨겨진 계좌나 비밀 예금에 접근할 수 있는 협력자들 사이에서 쟁탈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승자들, 히틀러의 행운 추구.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한 후 아돌프 히틀러의 개인 재산을 찾아내 관리하는 것이 승정국들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소련은 서로 다른 방법론과 목표를 가지고 병행 수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분산된 자산의 최종 운명을 결정하는 단편적인 수색 체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미국은 전문화된 부대를 통해 가장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기념물, 미술품 및 기록 보관소 미술사학자, 고고학자, 문화유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약탈된 작품의 목록 작성 및 회수에 집중했습니다. 동시에 재무부와 법무부는 내 싸움 나치당과 히틀러 개인 모두와 연계된 국제 로열티와 은행 예금, 검증 가능한 문서를 통해 재정 구조를 재구성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전쟁 마지막 몇 달 동안 기록 보관소가 고의로 파괴되면서 이 작업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영국은 주로 바이에른과 뮌헨에 있는 히틀러의 부동산을 조사하고 점령된 독일 영토 내 출판 인쇄의 공동 관리에 참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영국 정보기관은 스위스와 영국 은행으로의 자금 흐름을 조사했지만 국제은행 비밀 유지 의무로 인해 그 결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소련은 다른 방식을 취했습니다. 베를린을 점령하고 총리 관저 벙커를 장악한 후 NKVD는 문서, 개인 소지품, 예술 작품을 압수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모스크바로 직접 보내졌습니다. 일부는 소련 국가 소장품이 되었지만 다른 일부는 수십 년 동안 접근이 불가능한 비밀 창고에 보관되어 최종 목적지에 대한 정보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연합국 간의 협력은 미미했습니다. 곧 냉전으로 치닫게 될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공동의 노력이 제한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관할권에 걸쳐 자산이 분산되었고 완전한 목록 작성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율 부족으로 인해 고의적인 은닉, 개별적인 전용 또는 공식 문서 없이 이루어진 이전 등 자산의 상당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가장 많이 문서화된 측면 중 하나는 관리였습니다. 내 싸움 저자 이름의 국제인쇄. 1930년대 중반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에서 번역본이 유통되었습니다.
미국 출판사인 호튼 미플린이 영어 판권을 인수하여 수만 부를 이 제목으로 배포했습니다. 내전투 1941년 12월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이러한 로열티는 즉시 재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1942년 미국 정부는 적과의 무역법 그리고 책 판매 수익금은 압수되었습니다. 압수된 금액은 약 25만 5천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수백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이 자금은 외국자산관리국 OCC로 이관되었고 전쟁 후 그의 상속인이나 독일 정부에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난민과 분쟁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유럽 단체에 기부되었으며 최종 행방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기록된 히틀러의 몇 안 되는 자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국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했지만 규모는 더 작았습니다. 영국 출판사들이 벌어들인 인세 또한 몰수되어 이후 유럽 재건 프로그램에 투입되었습니다. 영국의 투명성은 미국보다 제한적이었지만 그 메커니즘은 본질적으로 유사했습니다. 히틀러의 문학 수입은 결코 독일이나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점령된 독일 영토 내에서는 국가 왕실 재산 관리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히틀러의 유언에는 나치당이 후계자로 지정되었지만 1945년 6월 4일 연합군 통제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나치당이 없을 경우 자산이 독일 정부에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점령 지역으로 나뉜 독일에서는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통일된 기관이 없었습니다. 결국 히틀러가 바이에른에 공식 거주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바이에른 자유주가 상속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내 싸움 저작권 관리. 1948년에 이 결정이 법적으로 공식화되어 바이에른주가 해당 작품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이에른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서적의 재판 및 상업화를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사본은 전문 도서관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고 접근은 공인된 연구자만 할 수 있었습니다. 1945년 이전 인쇄본에서 발생한 잔여 인쇄는 바이에른 주 정부에 흡수되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통제는 히틀러 사망 70주년을 맞아 저작권이 만료되는 2015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바이에른은 모든 상업적 출판을 금지함으로써 나치즘의 가장 수익성이 높은 문학적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건물들의 운명은 위치에 따라 달랐습니다. 오버잘츠베르크에 있는 알프스 산맥의 저택인 베르크호프는 1945년 4월 폭격을 받고 민간인과 점령군에 의해 약탈당했습니다. 1952년 바이에른 정부는 이 건물이 순례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거했습니다. 독수리 둥지로 알려진 켈슈타인 하우스는 온전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군이 휴양지로 사용했고 1950년대부터는 관광 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러나 선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나치 상징물은 제거되었습니다. 뮌헨 프린츠레겐텐 플라츠에 있는 한 아파트는 1945년에 몰수되어 바이에른 주 정부의 행정사무실로 개조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개인주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베를린의 제국수상관은 1950년대 도시 재건의 일환으로 소련 당국에 의해 철거되었습니다. 에바 브라운과 관련된 건물을 포함한 다른 소규모 건물들은 몰수되어 공공용도로 사용되거나 식별 가능한 역사적 흔적이 제거된 후 매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무력화 정책에는 명확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물질적 소유물이 유물이나 숭배의 상징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산은 체계적으로 해체되거나 파괴되거나 국가 목적으로 전용되었습니다. 동시에 연합군의 조사는 개인미술 소장품의 상당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알타우즈의 광산을 비롯한 여러 광산의 창고는 비워졌고 유물들은 반환 또는 재분배를 위해 목록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엄청나게 복잡했습니다. 많은 작품의 출처가 의도적으로 지워졌고 관련 문서는 파기되었습니다. 일부 작품은 가족이나 기관으로 반환되었고 다른 작품들은 복원된 미국, 영국, 독일 박물관에 소장되었지만 상당수는 정당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없어 무기한 보관되었습니다. 메르커스와 같은 창고에서 발견된 금과 외화는 점령국이 관리했습니다. 일부는 독일 군정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는 전쟁 배상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재건 과정에서 서독 당국으로 점차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포로로 잡힌 관리들의 증언에 따르면 1945년 3월과 4월에 호송대가 실종된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호송대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스위스를 비롯한 중립국의 계좌는 은행 비밀 유지법으로 인해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까지 전체 재정 상태는 모호했습니다. 연합군은 해외 저작권료를 획득하고 바이에른 정권에서 국내 저작권료를 통제했으며 재산을 압수하고 철거하고 미술품, 소장품의 상당 부분을 재분배했습니다. 그러나 금의 분실, 계좌 접근 불가, 예금의 미발견,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작품 등 엄청난 공백도 남았습니다. 연합군의 수색으로 유산의 일부는 회수되었지만 히틀러의 개인 재산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영원히 사라졌는지, 은행망이나 개인 소장품에 희석되었는지 또는 발견되지 않은 안전한 곳에 숨겨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숨겨진 유산, 히틀러의 부의 미스터리. 전후 첫 10년 동안 연합국이 혹독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돌프 히틀러의 재산 상당 부분은 결국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연합국은 발견 사실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동시에 부자의 사실까지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회수된 나치 목록에는 발견된 장소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특정 유물들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힌 관리들의 증언에는 최종 목적지가 불분명한 이송 작전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이는 분쟁 마지막 몇 주 동안 수행된 긴급 이동에 대한 단편적인 지도만을 남겼습니다. 실종된 미술품 중에는 나치 카탈로그의 사진으로 기록되었지만 점령군에 의해 회수되지 않은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히틀러 요원들 간의 서신에서 언급된 카라바조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작품들은 주요 창고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압수 목록에 등재된 베르메르 그림 몇 점 또한 알타우제나 다른 창고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징발 당시 목록에 올랐던 15세기와 16세기 플랑드르 거장들의 작품은 1945년 이후 흔적도 없이 남았습니다. 전문가들이 독일의 압수품 목록과 연합군의 회수 목록을 비교했을 때 이러한 실종 규모는 명백해졌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마지막 철수 기간이나 정권 붕괴 직후에 박물관 가치의 500점에서 1000점에 달하는 작품이 유실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실종된 금은 경제적 측면에서 더욱 큰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라이히스방크는 1945년 초까지 보유 금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했습니다. 이후 이 기록과 연합군이 메르커스 및 기타 저장소에서 회수한 금의 양을 비교한 결과 상당한 불일치가 드러났습니다. 보수적으로 추산한 결과 알려진 어떤 저장소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금의 양은 100톤에서 200톤 사이였습니다. 신문받은 라이히스방크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1945년 3월 베를린을 출발하여 바이에른과 오스트리아로 향하던 특정 호송대가 있었습니다. 이 수송대 중 일부는 미군에 의해 차단되었지만 일부는 그냥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작전에 배정된 군 운전병들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개봉하라는 비밀 명령을 받았고 많은 이들이 최후의 전투에서 전사하거나 항복의 혼란 속에서 사라져 관리체계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는 추적 불가능한 자산의 세 번째 범주에 속했습니다. 1933년부터 스위스는 은행 비밀주의와 정치적 중립성을 악용하여 나치 정권의 금융 운영을 위한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 중 특히 1943년 이후 독일의 군사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러한 관행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1946년 미국이 실시한 조사 결과 제국의 금 보유고 상당 부분이 스위스 은행으로 이전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금융 시스템 내의 법적 보호 조치로 인해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은행 문서는 수십 년 동안 봉쇄되었고 1990년대에 마침내 국제적인 감시를 받게 되었을 때 많은 전시 기록이 일상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파기되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히틀러가 마틴 보르만이나 막스 아만과 같은 중개인이 관리하는 간접적인 개인 계좌를 보유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계좌는 법인명이나 가명으로 운영되었을 것이며
이는 이후 신원 확인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기록이 완전히 부재한 데다 제국 말기에 고의적으로 문서를 파기했기 때문에 나치 지도자의 측근과 관련된 스위스 은행 자산의 정확한 목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다큐멘터리 공백은 남미, 특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브라질로의 자금 이체에 대한 끊임없는 가설에 불을 지폈습니다. 1940년대 후반부터 연합군 정보기관은 해당 지역으로의 금과 외화의 의심스러운 이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작전은 도주 중이던 나치 지도자들과 유럽에 구축된 물류 지원망 모두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 시절 아르헨티나는 수많은 독일 망명자들의 피난처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1950년대 미국 기관의 기밀 해제 보고서에는 스위스 은행에서 정권의 고위 협력자들이 사용했던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몬테비더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자금의 일부가 전쟁 중 히틀러가 조성한 개인 비축금에서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직접적인 문서 증거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브라질과 파라과이는 전후 보고서에 나치 전직 관리들과 연계된 자본의 수혜국으로 등장했습니다. 탈출 경로로 알려진 해상 및 항공, 운송망의 존재는 개인의 탈출과 귀중한 자산의 이전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칠레는 유럽 항구에서 태평양으로 운송되는 예술품의 목적지로 정보 출처에 간헐적으로 언급되었지만 어떤 조사도 결정적인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1945년 5월 마틴 보르만의 실종 사건으로 더욱 뒷받침되었습니다. 거의 30년 동안 그가 금융문서를 가지고 탈출하여 은닉 자금에 접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떠돌았습니다. 보르만의 유해로 추정되는 유해는 1972년 베를린에서 확인되었지만 오랜 불확실성으로 인해 남미까지 영향을 미치는 비밀 금융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연합군 조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후에도 숨겨진 보물을 찾는 작업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개인 보물 사냥꾼, 고고학 애호가, 그리고 군사 역사 전문가들은 오스트리아와 바이에른의 숲을 샅샅이 뒤지고 알프스 호수에서 다이빙하고 버려진 터널 시스템을 탐사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동전이 담긴 금속 상자, 훼손된 문서, 그리고 나치 관리들의 개인 소지품 등 간헐적인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개인 재산에서 수백만 달러가 사라진 것이나 회수되지 않은 엄청난 양의 금화만큼 큰 발견은 없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토플리츠스제 호수와 그룬들제 호수는 1945년 4월 SS 부대가 수중에 상자를 버렸다는 증언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수색되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조직된 잠수탐사대는 위조 문서, 위조 집회용 인쇄판, 그리고 소총을 회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색에서 금 예술품 또는 상당한 가치가 있는 금융문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와 바이에른 알프스에 버려진 광산도 광범위하게 탐사되었습니다. 일부 광산에서는 전쟁 마지막 몇 달 동안 임시 전기시설, 개조된 창고, 그리고 포장재 잔해 등 임시 거주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들은 연합군 팀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비워져 있었기 때문에 독일 항복 후 몇 주 안에 귀중한 물품들이 모두 반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히틀러의 재정적 유산 중 가장 확실한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싸움 1948년부터 바이에른에 지배해 있던 이 책은 70년간 상업적 출판이 금지되었습니다. 전쟁 전판본의 자녀 인쇄는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투입되었고 바이에른은 본문의 상업적 이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2016년 1월 1일 독일법에 따라 저작권이 만료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뮌헨 현대사 연구소는 이 책을 정치 선전 문헌이 아닌 역사적 문서로 맥락화하기 위해 포괄적인 주석이 달린 비평판을 출간했습니다. 초기 수요는 편집진의 기대치를 뛰어넘어 첫 해에 여러 차례 재인쇄가 필요했습니다. 이 비평판에서 발생한 수익은 연구소 자체와 역사 연구 프로그램에 사용되었으며 저작물에서 발생하는 사적 이익을 피한다는 전제를 유지했습니다. 특별한 법적 제한이 없는 다른 국가에서는 주석이 없는 상업적 판본이 계속 유통되어 잠재적 독일 상속인이나
바이에른 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 출판사들에게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유족들은 수십 년에 걸쳐 유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산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독재자 히틀러의 여동생 파울라 히틀러는 1950년대에 상속권의 일부 인정을 받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채 1960년에 사망했습니다. 히틀러의 조카로 라우발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내내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며 내 싸움 1936년 이전에 발생한 로열티, 이러한 논쟁은 국가사회주의 유산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의 정당성에 대한 도덕적 문제와 얽혀 있었습니다. 베르너 메이저와 같은 역사가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로열티를 홀로코스트 희생자 지원단체에 배분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유족들은 로열티 분배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적인 인맥이 풍부한 스위스 변호사 프랑수아 제누는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는 저작권 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제누는 파울라 히틀러로부터 직접 저작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거래 정황은 여전히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1920년대의 두 번째 책을 포함하여 히틀러의 미발표 원고를 관리했던 그는 1996년 사망할 때까지 상당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누드가 사망한 후 그가 관리했던 저작권의 행방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히틀러의 재정적 유산 중 이 부분은 종전 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신원 미상의 당사자들에게 의문과 잠재적 이익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드러나는 사건들은 잃어버린 물건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19년 폴란드 건설 노동자들이 70년 넘게 숨겨져 있던 전시 독일 철도 장비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그 내용물은 예상보다 덜 흥미진진했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중요한 발견의 가능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한편 국제 경매에서는 히틀러의 개인 소장품으로 추정되는 지구본 차량 의전 관련 물품들이 정기적으로 출품됩니다. 지구본 하나는 10만 달러가 넘는 가격에 낙찰되었고 그의 측근에게 귀속된 전화기는 22만 9천 달러에 낙찰되었으며 의식용 권총은 개인 시장에서 수백만 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물질적 유산에 흩어진 파편인 이러한 물건들은 사라진 재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무는 해결하지 못한 채 중개인과 수집가들에게 수익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변모했습니다. 히틀러가 축적한 수백만 달러의 운명에 대한 핵심 질문은 거의 8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는 연합국에 의해 회수되어 재분배되었고 다른 일부는 전후 혼란 속에서 해체되거나 약탈당하거나 파괴되거나 돌이킬 수 없게 유실되었습니다. 세 번째 범주인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자산은 휴면은행 계좌, 은닉된 예금, 그리고 언제든 드러날 수 있는 국제 송금에 대한 가설들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재정적 유산은 확실성보다 더 많은 의문, 확인보다 더 많은 가설, 그리고 해결책보다 더 많은 미스터리를 특징으로 하는 역사적 퍼즐이 되었습니다. 한때 유럽의 광활한 지역을 지배했던 권력을 상징했던 재산은 부분적인 증거, 모순되는 증언, 그리고 영원히 열려있는 가능성들의 집합체로 변모했으며 새로운 단서, 우연한 발견 또는 문서상의 발견은 다음 장들에서 지도의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